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세비 삭감까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의원 세비 액수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우리 당은 마음과 귀를 열고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재판기간 세비 반납에 이어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방안도 정치개혁 의제로 올릴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없어도 재판을 연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다음 주부터 제기되는 대장동 재판 등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말하기도 힘든 상태라며 당분간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정에만 맞출 수 없다며 예정된 심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막말 사과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지난 주말 개최한 탈당 기념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이 대표를 비판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반인륜적 망언이라며 반발했고 이 전 대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부스럭은 사실입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이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됐다고 지목한 날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검찰 조작 주장과 어긋난 내용인데 노 의원 측은 다만 뇌물이 아닌 적법한 후원금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커피숍 번개입니다. 제3지대론 핵심인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의원이 어제 여의도의 커피숍에서 만나 연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묘한 온도차도 감지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13월에 월급 챙겨라입니다. 오늘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움직임부터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비대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또다시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여당 귀책 사유 제보걸 때는 무공천 방침 이걸 밝히는가 하면 의원 세비 삭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앞서서 이 정치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 재판기간 세비 반납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해왔었는데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두 가지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선언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또 이 국회의원 세비 삭감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 액수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면서 우리 당과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돼 있다. 이 마음과 귀를 열고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는 모습이었는데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우리가 뭐 불체포 특권 포기나 세비 반납을 제안을 했을 때 지금처럼 반대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만 되면은 무조건 반대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 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이 민주당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야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뭔가 전략 수정 또는 선회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잠시 후에도 전해드리겠지만요. 한 위원장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한 위원장이 연일 정치개혁에 대한 답을 압박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이 후안무치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부터 꼼꼼히 살펴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고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과 입법 활동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선 공약과 관련 입법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후안무치한 언론 플레이를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된 2억 5,500만 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 부정사용, 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공개하게 하십시오. 2030 부산 엑스포 29표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 내역도 공개하게 하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은요, 어제는 앞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노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인정했다 이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정치개혁이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앞서 국회 본회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이 돼 있다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됐었고요. 노 의원은 조작이라고 맞섰고 이재명 대표 역시 최고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돈 봉투 부스럭 발언을 꺼내서 비꼰 적이 있었거든요. 앞서 나온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악질적인 증거 조작인데요. 잡음 소리 들리는 거를 돈 봉투 소리다 이렇게 조작을 했던데 내 재판 관계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7월에 저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런데요, 이런 노 의원이 돈을 받은 것은 맞다. 그 돈봉투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는 그날 돈을 받은 것은 맞다. 이런 취지로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네, 이 지난주 JTBC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노웅래 의원 측은요, 이미 지난해 11월 이 돈봉투 소리가 녹음이 됐다는 그 당일 돈을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 의원 측은 이 정치자금법상 후원 처리가 가능한 500만 원 미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제 신고를 깜빡했다라면서 다만 검찰이 말하는 그 뇌물 1,000만 원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웅래 의원이 이 돈 봉투 받은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정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위 회의에서 그 자신의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돈 봉투 부스럭 이 발언을 이제 비꼰 것을 겨냥을 하면서 시트콤 비슷한 것을 했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어제 나온 한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죠. 돈 봉투 부스럭 어쩌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노웅래 의원은 그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얘기했고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정치 개혁에 관한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 취임 후에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서 이제 정책 승부를 강조를 하면서 이른바 한동훈표 공약 이것을 마련하는데 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이기도 했고요. 자리 배치에서도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통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고위 당정이
어제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이 됐고요. 서로 마주보고 앉았던 자리 배치도 나란히 들러앉는 방식으로 변화를 준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직이라고 비판받아왔던 당정 관계 변화를 강조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첫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보다 결과를 내는 정책을 강조를 했고요. 둘째는 현장을 강조하며 지역에서 현안을 직접 챙기고 지역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최근 10년 인사차 전국을 순회한 걸 언급하면서 지역 격차 해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책임을 강조를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 또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고민해보자 이런 제안을 또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일종의 깜짝 제안이었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점을 당과 같이 논의를 하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당정은요, 어제 회의에서 이 설 명절에 대비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인상 유예,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 경감 등이 담긴 이 민생 안정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선심 쓰듯 발표를 했지만 새로울 것이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지역 현장을 강조했던 한 위원장, 어제도 전국 순회 행보 이어갔습니다.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죠. 바로 충청남도를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충남 예산을 찾아서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 앞서 방문하는 지역마다 인연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곳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다며 충청 민심 파고들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학생 학비 경감 제안에 이어 노인정 난방비 미집행 예산 처리 방식 변경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요, 신년 인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에서 내가 공천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한 위원장은 공천을 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면서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미리 차단을 했습니다. 충남 예산을 찾은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충청인으로 살았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죠.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진 것은 사실 원래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는데 서울 와서 일부러 그걸 좀 서울말 따라 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좀 더 빨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커가면서 제 인성이나 제 태도나 제 예의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우리 당은 충남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의 PR이라든가 이런 거의 방법으로 과거부터 늘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공천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분들 말은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를 또 찾는다고 하죠.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내일 인천시당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장소가 이재명 대표 지역구 바로 옆 인천 계양갑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주 인천과 이 서울 신년인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공천관리위원회 이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천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컷오프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룰 이 윤곽과 함께 이른바 이 현역 물갈이 비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전현직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울 중구 성동 9월 당협위원장인 지상욱 전 의원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에서도 또 몇 가지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서요.
어떤 개혁안이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초하고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지역 일정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본격적인 정책과 정치개혁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공세 수단을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 국회의원들, 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의원들 중에서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9명의 보좌진을 둘 수가 있고요. 또 연간 뭐 1억 한 5천만 원 되는 이제 세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헌법으로 불체포 특권까지 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아마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특권을 많이 누리면서 왜 할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전에 민주당에서 뭐 법을 입법했다고 그러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법했다기보다는 법안을 내놓은 그렇죠. 거죠. 내놓고 있고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죠.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일단 금고형 이상 받은 사람이 나중에 확정될 경우에 그때 세비를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이런 그러한 제도. 지금은요 그 반납하려고 해도 반납할 데가 없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의원들의 세비를 좀 줄이는 문제, 또 보좌진을 줄이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특권이 뭐 대략 한 뭐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할 정도로 아마 이런 건 국민들이 반대할 국민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 처음에 본인이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내걸었던 정치개혁의 한 부분으로 제시를 하고 또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다가오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약자에 대한 어떤 이 공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그동안 좀 이 멀어져 갔던 민심에 대한 어떤 다시 돌리는 뭐 그런 어떤 저는 정치적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여의도 사투리를 벌써 잘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여의도 사투리를 왜 여의도 사투리를 평가했냐? 저는 내로남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짧게 지적해 보면 일단 재보궐선거 무공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마지막이었던 작년 재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무공천했죠. 근데 민주당은 그래서 진보정당의 후보자가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무공천한 곳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마치 민주당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세비 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받느라 의정활동 못했으면서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받고 그 세비를 그대로 가져간 의원 국민의힘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반성을 같이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국민의힘 중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의원이 있다면 이분이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난다면 국민의힘은 세비 반납 이분도 약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웅 의원 불출마 선언의 명분으로 이런 불체포 특권과 같은 거 강요하는 거 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같이 논쟁하자,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야지 마치 민주당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이건 너무 내로남불, 여의도 사투리를 이렇게 잘 구사하시다가는 결국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흉기 테러 사건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리더십에 당분간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총선이 그런데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과연 언제 당무에 복귀할지 이 시점을 두고서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인 복귀 일정 좀 알려준 게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오늘 이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해서 주목이 되는데요. 권칠숙 수석 대변인은요. 이재명 대표의 복귀 의중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진 않았다면서도 이번 주 중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이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곧장 정말 이 총선 모드로 돌입해서 그간 공백으로 밀렸던 이 당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영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일부 당무를 직접 챙겨왔다라고 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도 좀 했었는데요. 아직 목소리나 이런 것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잘 회복하고 계시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네. 사실 이제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또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전화라든지 중간 비서실장이나 사무총장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무는 당무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도 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무를 자택에서 보고 있기는 하다. 이게 지금 서영고 최고위원의 전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당무 복귀는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금 받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테러 사건을 당했는데 하지만 재판에는 당분간 출석하기 어렵다. 이게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배임 뇌물 혐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이 대표가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형사 재판이라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와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었다면서 의료진 소견이나 퇴원 후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부터 이미 재판 일정에 차질이 좀 빚어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저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심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면서 공판기일 이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해당 공판기일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3일과 26일, 30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유동규 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발생한 교통사고 여파로 치료를 받았던 유동규 씨 역시 출석이 가능하다라고 재판부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의사 자격이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 대표 측의 재판 불출석 입장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자, 무슨 이유입니까? 안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불출석이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이 퇴원 장면을 염두에 둔 듯 의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이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발표하는 이 대표를 보더라도 말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퇴원 당시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불출석의 의학적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재판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방탄용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고리로 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미 이제 외부 위원들까지 참여해서 비공개 결정이 났죠. 바로 피습범의 이 신상 공개 문제, 이걸 다시 심의하라고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경찰은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흉기 습격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심의를 했지만 범행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의 공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피의자 당정 역시 이 정당법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걸 다시 심의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신상공개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라고 경찰을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범행 동기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테러범의 신상 공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상에 대한 공개 재심의 요청드리고, 만약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자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당시에 배포됐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예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초기 이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문자가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 명의로 배포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사건이 왜곡 축소됐고 이 대표가 조롱거리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주 안으로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진상조사단 구성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소관상임위의 소집을 즉각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실 측에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문자에 관련해서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육안으로 파악해서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깊은 의학적인 소견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동아일보가 보도한 한 그 총리실 관계자 입장에 따르면은 사건 직후에 경찰이 공유한 내용을 일체의 수정 없이 내부 간부들에게만 전파를 한 것이고, 이 경찰 보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 테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또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처해 왔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요, 수사기관이 축소, 은폐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거듭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현장을 초기에 물청소한 거, 이걸 두고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측은요, 이 대표가 습격당한 지 1시간도 안 돼 현장이 물청소로 지워졌고, 증거물인 이 대표의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 역시 폐기 직전에야 수거가 됐다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측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거의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이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를 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서 강한 고발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할 것이다. 경찰은 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를 했을까? 축소, 은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런 의혹에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직후 이 범행에 쓰인 흉기, 또 혈흔이 묻은 거즈, 땅바닥 혈흔 등 주요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이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어려워서 현장을 정리한 거다라고 설명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또 이 대표 와이셔츠의 경우 이미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는 이 쓰레기 봉투 안에 담겨 폐기되기 직전이었고, 의료용 쓰레기는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 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방진복을 입고서야 수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공세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강한 대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벌어지고 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면으로 대응한 거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진상이 축소 은폐됐다는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상황으로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이 지지자를 결집하고 위기를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하에 극단적 유튜버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구자룡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그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스템을 공격하고 음모론을 유포해온 과정이 축소판으로 다시 보여지고 있다면서 총리실 고발까지 거론하는 모습에선 나치 히틀러가 떠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과거에는 검찰만 악마화했잖아요. 이번에는 경찰을 악마화하고 있고 총리실을 악마화하고 있고 부산대 의료진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악마화 프레임은 그냥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지 실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퇴원 이후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하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자극적인 언어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극단 유튜브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수사 의혹 제기에 맞서서 오늘 여당에서는요, 또 이재명 대표의 헬기 전원을 비판하는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의사인 박은식 비대위원의 발언입니다. 이 민주당이 시민들에게는 지역 의사제, 지역 공공의대를 추진해서 지역 병원을 이용하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최고 수준의 부산대병원을 두고서 서울대병원으로 가버렸다며 의료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요, 이 같은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인 국민 기만적 행태로 지역 응급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지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협의회는 이 작금의 행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응급 의료 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그 테러 사건의 수사를 두고서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요, 다 좋은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이해는 될 수 있는데 관련 법 규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부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지켰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피의자 신상 공개 문제인데요. 지금 기사들 찾아보면은요, 부산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서 3분의 2를 넘지 않은, 그러니까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의 내용이라든지 표결 결과라든지 표결 내용은 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공개 규정,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 등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경찰 측의 발표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좀 지적할 부분이 많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 공세는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 비판 공세를 높이는 것과 그 잘못된 점에 뒤에 누가 있다, 뭐 배우가 있다, 이런 건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신상공개 영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뭐 배우가 있다, 잘못됐다 주장하는 것보다 재심의 주장하자, 재심의를 요구해보자. 이것이 법적으로 맞을진 모르겠으나 재심의를 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실 살인미수, 이 살인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한 적이 있으나 살인미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신상공개를 한 적이 없다고 저도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또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정치적 테러, 이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으니 신상공개 정보위에서도 이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런 의혹, 음모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상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 변명문도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음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게 아니라 변명문 공개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해달라,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총리실이나 뭐 대테러 대응센터나 이런 곳에서 어쨌거나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닙니까? 그럼 관리를 잘못한 무능함에 대해서 그럼 담당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지 뒤에서 누가 조종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런 그 일방향적인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지금 메시지 관리가 지도부 구성 자체가 너무 그 다양성이 없습니다. 너무 다 친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일방적인 방향이 되고 있는 건데, 좀 이런 메시지를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표 지금 피습 문제가 그러니까 특혜 의혹으로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이 프레임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좀 공세를 벌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다 본인들이 지금 해왔던 검수완박, 그다음에 법, 이것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는 거죠. 자, 우선 지금 일단 당적 공개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개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정당법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어요. 자,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들이 그거 고치면 되는데, 그건 고치지 않고 경찰 보고 범법 행위를 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또 이 수사심의위원회, 저도 이 어떤 이 범죄자들의 그 공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지금 이 법이 굉장히 깐깐하게 되어 있다는 건 저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지금 뭐 혈흔 문제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 대테러 센터 보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처음에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이 눈으로 보고 직관해서 바로 일보를 띄운 겁니다. 근데 그게 1cm였어요. 자, 근데 결국 이 병원에 가서 밝혀진 게 1.4cm였습니다. 도대체 1cm와 1.4cm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예를 들어서 10cm인데 1cm가 그러면 그건 뭐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처음에 갔을 때 소방관이 자로 재서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봐서 빨리 일보를 띄우는 건데 그걸 무슨 경찰이 무슨 뒤에 그 소방관이 뭔가 배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이 특혜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뭔가 경찰을 공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경찰도 말이죠. 지금 검사의 지금 수사지휘권을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는 또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1cm와 1.4cm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다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어쨌든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문제이고 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0.4cm의 그 흉기의 상처는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요, 이제 또 다른 계파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가 비명계 또는 중도파로 분류되는 김한규 의원, 초선 의원이죠. 이 대표 비습 사건에 대해서 한 말을 두고서 친명계가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본인도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는 뭐 가장 좋은 축이었던 것 같아요. 선열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일단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어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죠. 이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무 운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나 뭐 당원들이 더 진정성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해당 발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는 등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SNS에 같은 말이라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말씀과 제가 옮기는 말은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원외 모임인 혁신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당내 분열을 부추기고 화합을 해치는 김 의원의 언행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망언 제조기인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김 의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 최고위원 의결로 엄중 경고를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는 아닌가라는 질문엔 그렇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해당 결정이 난 뒤 김 의원은 SNS에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 대표와 당원, 지지자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언을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인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둘러싸고서 또 막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또 친명계들이 문제를 삼고 나서서 이게 약간 계파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 문제의 발언이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먼저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목에 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기자님 이 부분은 안 돼요. 이 부분은 찍지 마세요. 이 발언이 알려진 뒤에 이낙연 전 대표 즉각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서요, 오늘 제 지지자들의 민주당 탈당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언이 나왔다고 들었다면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발언을 하신 분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 지지자들의 주의를 바란다며 어느 경우에도 품위를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입장문을 내기 전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힘도 정치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지는 않는다면서 이 전 대표에게 저질, 혐오, 막말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고요. 어제도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나서는 첫걸음부터 막말과 저품격이라는 실망과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오늘 국회에 모여 본인들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정치 테러 사건을 두고
목에 을 맞았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망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저질 혐오 막말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막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십시오. 그런데요, 이런 또 민주당 지도부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여권 등에서는요, 이거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조선일보 등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작년 10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처단할 거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던 유튜버가 작년 12월 민주당 복당 적격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발언은 살해 협박 수준의 극언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 비주류 탈당 분열 흐름 속에서도 복당 허가가 난 겁니다. 한 신당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은 강성 팬덤주의에 휘둘리는 정치 행태를 지적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자 바로 사과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를 비판하면서 정작 살해 협박을 했던 사람을 복당시켜줬다. 어디가 더 문제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거리는 또 있습니다. 바로 친명계의 핵심 인사로 꼽혀온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인데, 이를 둘러싸고서 계속 또 후속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성희롱 발언으로 민주당 윤리 감찰을 받고 있는 현근택 부원장이요, 피해자와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가 또다시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이석주 성남중원 예비 후보가 어제 본인의 SNS에 지난 12일 세 사람이 만나서, 그러니까 현근택 부원장과 그리고 본인 그리고 이 피해자가 만나서 성희롱 논란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합의문엔 이 현 부원장의 사과와 함께 이 후보와 피해자 A 씨는 현 부원장의 불출마,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현근택 부원장도 자신의 SNS에 아직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어렵게 대화를 시작했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자 A 씨가 아까 그 이석주 씨가 올렸던 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이 일종의 반박성 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A 씨는 이날 몇 시간 동안 사람 진을 있는 대로 빼놓고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 종료인 듯하다며, 제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다시 말이 번복되고 있어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에 참 씁쓸하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생각하시는 것들보다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지금은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그 이석주 씨, 피해자 A 씨는 바로 이석주 씨의 이제 수행 비서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분들끼리 송년회를 갔다가 이런 일이 불거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이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왜 일종의 제3자격인 이석주 씨라든지 그다음에 가해자격인 이 현근택 부원장이 이렇게 합의문 내용을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피해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당사자들의 출마 문제가 거론이 되는지, 이거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가 좀 의문이 가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요, 현근택 부원장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현 부원장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라면서 저와 우리 공관위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현 부원장 논란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성비위 프레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현 부원장에 대한 공천 컷오프 등 이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거든요.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가요,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두고서 약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표현, 거의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썼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 지도부는 얼마 전에 이제 이미 탈당한 분이죠. 이원욱 의원한테 살해 협박 수준의 아주 극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유튜버를 복당시키는 그런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둘러싸고서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여권 등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지적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물론 뭐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한 부분을 나중에 즉각적으로 사과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프랭카드 거뒀죠. 한 발에 총알이 있으면 뭐 수박에 쏘고 싶다, 뭐 등등 이런 사람을 다시 복당시킨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병원에 나오면서 증오의 정치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오 정치가 어떻게 비롯됐죠? 즉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수박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에 대한 극언이라든지 극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이 증오의 정치가 아주 기본적인 토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당적을 가지지 못할 정도의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문제는 슬며시 이제 다시 또 복당을 시켜주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저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권의 막말을 하기 위해서는 양당이 모두 뭐 또 어떤 진영이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정치의 은영에 들어올 수 없도록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네. 저는 저분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약점이나 한계점을 오히려 들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비판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민주당에서 언제부터 있었냐? 이낙연 대표가 사실 대표 시절 친문에 어떻게 보면 주축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왜 그때는 이런 문화를 방치하고 왜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는 혐오의 대상이 이재명 지금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방치하다가 지금에 와서 본인이 좀 공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나가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문제 이번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금 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 당 안에서는 저렇게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성하고 고쳐나갈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는 김한규 의원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엄중 경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당에게 부담을 주고 있진 않은지를 지금 되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새 확장에 나서고 있는 이른바 제3지대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파 현역원 3명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 이 조직이요 어제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 창당을 준비 중인 신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도하는 신당이죠. 미래대연합이 어제 이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제3지대 빅텐트 논의에 이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 미래대연합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는요,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 등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했고요. 이 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서 무능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라는 이 미래대연합의 창당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대연합, 그러니까 약칭 미래연합은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은천 의원과 이 정의당 출신인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 정태근 전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 출범식에 가기 전에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하고요. 미래연합 소속의 김종민 의원 이 세 사람이 또 공개적으로 만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오전이었죠. 제3지대 빅텐트론의 중심에 있는 이 세 사람이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어제 만남은 김종민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고 격이 없는 만남을 위해 커피숍으로 장소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작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약 20분간의 대화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데 공감을 했다고 하고요. 또 각자 준비한 창당 일정을 진행하되 공식 발족하면 서로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해나가자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세 사람의 만남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되게 희망적이라고 봤어요. 말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내가 두 분한테 이심이네. 하여간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미팅이었다 이렇게 말씀.
들으신 것처럼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에게서 2심 전심이 확실히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그 방식을 두고서는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런 또 언론 보도도 많았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폭넓은 연대를,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견고한 연대를 주장을 한 건데요. 김종민 의원과의 3자 회동 이후 미래 대연합 출범식 축사에 나선 두 사람의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국민 앞에 들어서는 정치 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합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이게 말이 빅텐트지 사실 저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 적어도 이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는 빅텐트를, 이준석 대표는 튼튼한 집을 강조하면서 이 제3지대 연합 방식에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과거 바른미래당의 실패를 겪었던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제3지대가 총선을 위해 잠깐 모인 걸로 비춰지는 걸 가장 경계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야권에서는 상대적 거리가 더 가까운 이낙연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등이 먼저 손을 잡고 이준석 전 대표 즉 이 개혁신당과는 그 이후에 담판해지는 연합 방식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세력들은 모두 이른바 제3지대 연합을 형성하는 것, 거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관건은요, 과연 설 연휴 전에 이런 연대가 좀 성사되느냐, 적어도 그 가능성은 확실해지느냐,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총선이 불과 한 8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늦어도 이 설 연휴 전에는 제3지대 통합정당이 구체화돼야지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현재 이 예고된 일정들을 보면은 어제 이제 미래대연합의 이 창당 준비 출범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새로운 미래가 내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이 개혁신당은요, 오는 20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기 오늘 이 미래대연합 측은요, 설 연휴 전에 이 하나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미래대연합 측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3지대,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라고 봅니다.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위원장도 일단 큰 틀에서는 공감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설날 전에 국민들의 밥상에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 보여드리고 싶고요.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물이 이제 밥이 이제 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끓는 모습을 저희가 잘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공감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민주당 탈당파가 제3지대 통합정당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자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에서 나갈 때는 하나로 모이려고 나갔겠지만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라디오에 출연한 홍익표 원내대표도 단순히 이합집산하면 기존의 1당, 2당을 비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당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분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설계하느냐, 이런 정당의 가치와 비전이 아직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합집산하면 기존의 1당, 2당을 비판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정당이 되겠죠. 3명 비명계 의원들이 나간 분들도 또 이낙연 대표하고 또 의견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긴 합니다. 또 그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만큼 뭉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당원들과 의원들 그리고 전체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큰 힘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제3지대 측은요, 이른바 이제 비국민의힘, 비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반국민의힘, 비민주당 내지는 이제 친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민주당은 아니겠습니다. 잘못 제가 설명드렸고요. 친민주당 계열의 제3지대의 정당도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당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요, 오늘 민주당에 대해서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이제 민주당도 아니고 이쪽 당도 아닌 이제 비례정당의 비례대표들만을 이제 추천을 하고 거기서 또 당선자를 내는 일종의 다른 정당을 하나 만들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민주당하고 같은 계열 또 민주당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결국 민주당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그런 조직을 말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상임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 진보 진영에 이 공동의 비례연합 정당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범야권이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자 이런 취지인데요. 비례연합 정당 추진 기본 원칙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한 협력, 총선 공동 공약 이후 국회 협력 등을 내세웠고요. 제안 대상으로는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이 진보 진영 모든 분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용해인 상임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에 책임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22대 국회를 개혁 정치로 이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같은 제 정당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린 제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양대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요 이 선거법 개정안을 아직도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가느냐. 과거에 이제 2번 투표를 해가지고서 그 정당 투표율로 비례대표를 정하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현재 위성정당이 가능한 그런 비례대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친민주당 계열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연합신당 측에서 민주당한테 비례연합정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지난 총선 당시에 문제가 됐던 위성정당 논란의 재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해서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결국 의석은 얻고 끝난 다음에 다 뿔뿔이 헤어졌지 않습니까? 참 이 전 세계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이 위성정당이라는 제도가 또 한 번 재현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또 이런 현상들 지금 보십시오. 당시에도 더불어시민당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왔던 용해인 의원이 또 저런 방식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왔다가 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뿔뿔이 헤어지자 이거거든요. 과연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저는 이게는 국민의 어떤 이 참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렇게 위성정당이 생기면 아마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빨리 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당 내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신뢰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내놓고 이 심판을 받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비례정당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또 한 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때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 위성정당을 통해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위성정당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 지금 용해인 의원도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 사실 논란의 중심에 서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정당에 대한 평가가 좋겠느냐라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걸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플랫폼 정당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플랫폼 정당과 비례연합정당 사이의 차이점 저도 지금 설명을 못하겠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또 지금 제3지대 빅텐트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의석수에 있어서 이득을 보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런 꼼수라는 비판을 받느니 차라리 병립형 회의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다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이걸 꼼수로 받아들일 경우에 민주당 또 다시 비판받고 또 심판받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봤듯이 심판은
비판은 선거 때 받을 수도 있지만 선거 이후에 또 다시 우리가 사과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가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성 패널께서 이제 위성정당 출신 의원들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개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단일화해서 전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것 자체로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극초음속 발사 성공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참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IRBM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은 일요일인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이 도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일이죠.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도발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요, 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쏜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이라면서 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정말 맞다면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갈수록 진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반도 안보의 상태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고체 연료를 사용한 IRBM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었지만 곧바로 추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후에 동해산에 탄착했다고 우리 합참이 밝혔습니다. 또 IRBM의 사거리는 3000에서 5500km로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뿐 아니라 약 3500km 떨어진 괌도 타격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북한의 지난 발표와 함께 전문가의 분석 듣고 오시죠. 새로 개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들의 기술적 특성들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 또는 이제 괌까지 기술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도 고체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이 미사일의 속도가요. 음속의 10배를 넘어설 수도 있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세계적으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요. 또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데요. 만약 북한이 이보다 빠른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로는 요격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기존 액체 연료 미사일과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습 공격에도 더 유리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와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전쟁 같은 거 불사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사 전문가들 일부이기는 하지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쟁 경고하는 그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가 한 북한 전문 매체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들은 이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1950년 이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그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이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죄송합니다.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이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에 대해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과도하다는 시각을 내놨는데요. 그 근거로 6.25 전쟁 전에는 주한미군 등 연합 군사 구조가 없었다면서 지금과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도 주변 국가의 안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고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을 달았다는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월급 루팡 인증입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 월급 루팡, 이게 직장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타가는 직원을 루팡, 즉 도둑에 비유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한 9급 공무원이 출장 신청서를 올리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면서 자신의 SNS에 이른바 월급 루팡 인증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이 A씨는 게시글에 출장 신청서 화면 사진도 함께 올렸거든요. 이 신청서를 보면 A씨는 경기도 한 시청 건축과 소속으로 지난 12일 오전 10시쯤부터 하루 동안 출장을 가겠다라고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가 된 건 A씨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었는데요. 출장 신청을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녔다면서 월급 루팡 중이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팀 회식 안내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회식 문화에 대해 불평하거나 업무 관련 공문도 촬영해 올리면서 시민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들의 인적 사항이나 시민의 이름이 일부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A씨의 이런 행동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 네티즌은 국민권익위 청년 포털에 A씨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현재 SNS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A씨가 근무하는 시청 홈페이지에 다수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다 별일을 다 본다, 이런 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해당 시청 측 즉시 징계 방침을 밝혔다고 하죠. 네, 해당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직원 A씨는 지난 8일에 입사한 들어온 지 막 일주일 된 신입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신입이기 때문에 선임과 함께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간 선임 직원에 따르면 출장 간 게 맞는데 A씨가 왜 허위 출장이라고 SNS에 올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때문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더불어서 지난해 근무지에서 맥주 캔을 찍어 SNS에 올린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까지 다시 언급이 되면서 잇따른 공무원들의 기강회의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떨고 있나 바레인입니다. 우리 축구,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바레인하고 아시안컵의 1차전을 치릅니다. 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8시 반 바레인과 조별 예선 1차전을 시작으로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합니다. 바레인은 중동의 복병으로 손꼽히지만요, 우리나라와 FIFA 랭킹이 60위 이상 차이가 나고요. 또 역대 전적도 11승 4무 1패로 객관적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클리스만 감독은 어느 한 팀도 쉽지 않다면서 첫 경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격전지인 카타르 도하에서 적응 훈련을 마친 우리 대표팀 모습과 함께 클리스만 감독, 또 주장 손흥민 선수의 각오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 내려가. 둘다 아니네. 집중 안 해? We are full of energy and we have a lot of belief that we can do well in Qatar and bring the Asian Cup back to Korea after 64 years. 네 번째네. 잘해야죠.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는 잘 준비할 테니 팬분들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축구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이른바 유럽파 스타 선수들이 과연 출전을 할까? 그겁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 26명 중에 유럽파가 12명이나 됩니다. 반면 바레인은 체코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 유수프 헬랄이 유일한 유럽파입니다. 오늘 바레인전에서는 토트넘의 손흥민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등의 대표팀의 핵심 자원이 모두 출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쉽게도 황희찬 선수는 왼쪽 엉덩이 부상으로 회복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예선 1차전과 2차전 출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 경기 승리와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다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